한국의 다양한 잡다한 방송인 편의 주인공 박성두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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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두입니다. 네. 한국인 대표가 개발한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양평의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100에서 뭐 1000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안녕하세요. 박성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색하죠? 우리가 이렇게 한 프레임에 들어오다니. 모닝와이드 할 때도 형하고 같이 이렇게 투샷 잡힌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없죠. 네. 각자 코너를 하고 각자 진행을 하니까 한 화면에 우리 둘이 있으니까. 홍키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SBS 모닝와이드에서 지금 시사 전문 리포터로 10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박성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사실 저도 방송인이라고 그 소개를 하긴 하지만은 그쵸.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애매해요. 방송인. 이거 되게 애매해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방송인이 뭔가요? 나도 몰라요. 이게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아나운서라고 이제 통칭이 되는데, 아나운서에서 점점 이제 세분화되는 MC, 뭐 기상캐스터, 그 리포터도 있었고, 스포츠캐스터, 스포츠 해설사, 아나운서, 이 많은 분들이 방송인이라는 통칭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저도 방송 초반에는 분명히 리포터였거든요. 네, 맞아요. VJ. VJ. 나보다 더 선배님이시니까 방송은. 요즘은 방송인이라고 자막을 달아주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시사 리포터라고 얘기하다가 잘 모르시니까 방송국에서 자막 달아주는 대로 방송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굉장히 폭넓은 의미죠. 저도 방송인이라고 제 소개를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방송인은 뭐지? 혼자 스스로 궁금해서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네. 사전적인 의미로는 네. 그냥 방송계에 종사하는 네.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 정도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애매한 말이에요. 방송인이라고 자막이 나왔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있잖아, 미수다에 나오는 여성 패널들. 그 이탈리아 그분 누구야, 누나 그분? 안녕하세요. 그런 분들이 다른 토크쇼에 나가면 방송인이라고 자막이 달렸어. 왜냐면 연예인도 아니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나운서도 아니고 맞아, 일반인도 아니고 TV에 나오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요즘 같으면은 이제 방송이 아닌 다른 SNS 채널로 급부상하신 분들이 인플루언서잖아요. 뭐 마케터라고도 하고 1인 방송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근데 우린 또 크리에이터도 아니잖아요. 맞아. 방송인이라는 가장 폭넓은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VJ로 저는 방송을 데뷔했었거든요. 2005년도에. 선배님. 네, 좀 각 잡고 앉아 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5년도요? 네. MTV에서 VJ로 데뷔를 했었는데 사실 네. VJ의 정확한 뜻도 비디오 자키예요. 그쵸. 흔히들 파란색 그 크로마키 네. 백에서 뮤직비디오나 음악이나 영상을 소개하는 직업을 비디오 자키 VJ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엠넷에서 와이드 연예 뉴스 VJ로 이제 활동을 할 때 리포팅을 하는 사람을 VJ라고 또 이렇게 그쵸. 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시대마다 그 호칭에도 이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무엇으로 또 불려질지 모르지만 SBS에서 지금 시사 코너를 진행하는 방송인이니까 그 분야에 좀 더 스페셜리티를 좀 가져가다 보면 또 다른 이름이 붙지 않을까. 방송국에 있으면 어쨌든 방송인으로는 계속 불리겠죠? 네. 잘리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평생 방송인으로 불리고 싶은 남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홍도 형 방송한 지 몇 네. 년 되셨죠? 선배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2010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첫 방송했던 게 채널A에서 김성주 선배랑 채널A 개국 방송할 때 방송을 했었고요. 오래 하진 못했어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하다가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 SBS에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선배님. 네, 12년도 예. 모닝와이드를 했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0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10년 만으로 10년이 좀 넘었고요. 오래 했네요. 와, 이게 근데 여러분 한 프로그램에 10년을 출연한다는 게 사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10년 이상 존재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쵸. MC도 아니고 한 출연자가 10년 동안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만 해도 한밤의 TV연에 출연했었을 때 3년 정도 출연했었는데 사람들은 되게 오래 출연했었다고 맞아요.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맞아요. 와, 어떻게 10년을 그렇게 버티신 거죠? 영업을 굉장히 잘하세요. 아니요.
영업을 못 하는데 잘 봐주시기도 했고 운이 좋았어요. 진짜 그냥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후배들한테 제 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누가 물어보면 답이 없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뭐 몇 달 못하고 나가기도 하고 본인 사정도 있고 방송국 사정도 있고 저는 일단 방송국이 저를 봐줬고 저는 저에게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딱히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쫓아내지만 않으면 네,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뭐 태영에 계시고 그런 건 아니죠? 저희 작은아버지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는데 방송국이랑 상관이 없으시고요. 진짜 운이 좋았어요. 하고자 하는데 의지가 있었고 운 좋게도 위에 계신 분들이 저를 나쁘게 봐주지 않은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11년도에 채널A 개국하면서 이제 첫 방송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첫 방송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너무 궁금해요. 잘한다 어떻게 역시. 졸업을 하자마자 방송을 했지? 아우 너무 궁금해. 이게 연예인 리포터의 알려주세요. 짬바구나. 와, 진짜 이런 표정을 보면 연예인들도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저는 보통 의자 들고 만나다 보니까 왜 그러셨어요? 좀 불쌍하게 보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선망의 눈빛을 이렇게 봐주니까 초롱초롱. 눈빛 공격. 연예인 리포터 선배님의 이 짬바. 저는 졸업하고 나서 방송국에서 일하겠다는 신념 하나가 있었어요. PD인지 기자인지 아나운서인지 보통 세 개거든요. 막연하게 그 목표만 가지고 있다가 졸업을 덜컥 해버렸네. 늘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놀기만 잘 놀았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백수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이제 방송국에 무작정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PD, 아나운서, 기자 중에 뭘 할지도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나운서로 지원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좀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PD랑 기자 그 선배님들은 1차부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서류도 봐요. 학점도 좋아야 되고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죠. 여러 가지 점수가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런 점수가 저는 좋지 않았거든요. 이 몽타주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은 그때 없었는데 에이 잘생겼단 말 많이 아니. 들으셨잖아요. 그런 자신감은 없었는데 1차라도 일단 볼 기회가 있으려면 아나운서만 일단 1차 카메라 테스트가 있었어. 그래서 저는 사실 아나운서에 이런 말 하면 진짜 창피한 건데 학점 같은 거나 뭐 다른 토익 점수 이런 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1차라도 보러 가려면 아나운서밖에 없었어요. 말을 잘하거나 외모에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이 담벼락 높이를 대충 견져봤는데 그나마 저쪽 담벼락이 진짜요. 내가 시도라도 해볼 수 있겠구나 싶구나. 그 다음 카페가 그때는 많이 그런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나운서 말고는 PD, 기자 다른 직렬로는 진짜 뭐 점수들이 뭐 어마어마한 거야. 토익도 막 900 몇 점 나와야 되고 막 한국어 자격증도 막 1급, 2급 다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1차 아나운서는 일단 카메라 테스트를 봐야 돼요. 일단 방송국으로 시험을 보러 갈 수는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서류 내고 집에서 그냥 탈락만 기다릴 순 없잖아. 그래서 아나운서로 지원을 했다는 2010년도 봄에 SBS에서 이제 공채가 떠서 1차를 보러 갔죠. 정장도 없어. 정장이 어딨어요, 대학생이. 동생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동생 정장을 빌려 입고 1차 카메라 테스트를 보러 갔어요. 뭔지도 몰랐는데 뭐 이렇게 대본을 주더라고요. 뉴스 한 줄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학원을 다녔던 것도 없어요. 몰랐죠, 그런 거. 뭐 있는지도. 갔더니 그냥 막 수백 명이 오잖아요. 총 한 3,000명 이상 오거든요, 보통. 카메라 앞에 쭉 줄줄이 서가지고 이제 한 줄씩 읽는 거니까. 그냥 한 줄 읽었습니다, 그냥. 한 줄 읽었어요. 기억나나요? 그 한 줄? 기억은 안 나요. 떨렸는데 그냥 한 줄을 또박또박 읽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뭐 1인당 뭐 한 15초 되나? 근데 합격이 되더라고. 그게. 그게 되네? 15초 그냥 한 문장 말했는데. 한 문장, 두 문장? 한두 문장 읽어요, 보통. 세 문장이 전체인데, 세 줄짜리 스트레이트 뉴스거든요. 한두 줄 읽었는데, 그걸로 사람이 이제 OX가 판가름이 되거든요. 10초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 통보를 운 좋게 받았죠. 이야. 돌이켜보면 1차로는 큰 기준이 없어요. 지금 봐도. 정말 빠르게 통과, 패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볼 수 있었죠. 제 목표대로. 1차가 됐으니까 2차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2차를 필기를 봤죠. 근데 이제 필기가 어렵거든요. 시사상식 같은 거 다 나오고, 뭐 국어에 관해서도. 국어에 관해서도 나오고, 논술도 해야 되고, 뭐 장문도 해야 되고, 다행히 또 제가 나름 그래도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왔거든요. 학점은 안 좋았지만 나름 그래도 이제 아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2차 필기 시험을 봅니다. 글도 쓰고 막 모르는 객관식 찍기도 하고 재밌는 게 있어요.
안 봤죠, 그런 거. 언론고시 2차 시험에는 정말 별의별 문제가 다 나와요. 그때 당시에 무슨 시사 이슈도 나오지만 뭐 애니메이션이요? 아이들 보는 뽀로로 있잖아요. 다음 중 뽀로로의 친구가 아닌 것은 뭐 1번 크로롱, 뭐 2번 뭐 이런 것도 나와. TV에 나오는 모든 장르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 맞아요. 뽀로로가 나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연예 리포터였으면 유리할 수도 있는 게 문제 중에 다음 중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 수를 합친 수는 무엇인가? 그리고 막 걸스데이, 뭐 티아라 뭐 다 나온 다음에 1번 뭐 24, 뭐 2번 25 멤버 수를 다 알아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TV에 나오는 모든 게 시험 범위죠. 그래서 좋은 게 뭐냐? 집에서 TV를 보고 누워 있어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채널 돌리면서 그런 거 있어요. 슈퍼주니어 몇 명이지 막 이러면서. 정말 대다수는 그걸 모르잖아. 다방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유리했던 게 언론고시 2차 필기시험이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필기시험도 합격을 하셨나요? 네. 와. 첫 시험에. 그리고 이제 3차에 가서 이제 신층 면접을 하죠. 거기서는 이제 떨어져요. 3차 면접은 그래도 한 개인당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거기서는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적으면 서너 개, 많으면 뭐 7개, 8개 정도의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벌벌 떨면서 지금처럼 마치 카메라만 켜준 제가 지금 떨거든요. 그때도 막 떨면서 여러 가지를 그냥 패기만 있게 했다가 아쉽게 3차에서는 고배를 마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첫 시험에 3차까지 갔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막연히 막 학원 다니고 막 아카데미 찾아가고 이랬던 친구들은 1차, 2차, 3차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서 각자의 스터디 그 멤버를 구하잖아요. 거기에 자기들끼리 급을 나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급을 나눈다? 지금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학원 수료하신 분, 무슨 뭐 심화반 수료하신 분, 공채 뭐 1차 통과해 보신 분. 근데 난 뭐야? 3차까지 갔던 사람인 거야 이미. 이 온라인 스터디에서 이제 또 어느 정도 고점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것만으로 어디 뭐 스터디 구해요 할 때 저 이번 SBS 공채에 3차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이러면은 패스인 거야. 학원을 1년 넘게 다녀도 1차, 2차 통과 안 되는 친구가 수두룩하거든요. 그게 또 이제 하나의 감투가 돼서 스터디를 구할 때 굉장히 수월한 입지를 갖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네. 사실 멋모르고 한 건데.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고 한동안은 정체기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방송계에 첫 발을 디디게 될 수 있었는지. 너 되게 잘한다 방송. 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첫 방송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나 되게 말 두서없이 했는데 다 이거를 다. 아니 17년을 했는데 그러면. 선배님 진짜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첫 시험이 어쨌든 좋았던 겨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제가 MBTI가 뭐예요? 저 얼마 전에 했었는데 너. 뭐 IPF 모르는구나. 뭐 IP가 뭐 모험가 뭐 이거 뭔가예요? 근데 다 어중간한 그 반반반. 저는 정말 완벽하게 치우친 ENFP거든요. 외향적. 네, MFP. 정말 계획 없고요. 네. 충동적이고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아나운서 취준생 그룹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신이 난 거야. 친구들이 생겼네. 왜냐면 대학 졸업하고 불안했던 게 더 이상 학교를 못 가니까 친구가 없었던 거죠. 놀 친구가. 근데 이제 아나운서 취업 그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망생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나죠. 같이 막 스터디 연습한답시고 막 스터디룸 모였다가 점심 먹으러 가고 또 애들이 또 인물도 좋아. 남자애들도 참 잘생겼고 여자애들도 참 예쁜 애들도 많고 뭐 같은 꿈을 꾸는 친구기도 하지만 이게 모여있으면 나쁜 게 공부를 안 해 애들이. 공부를 할 네. 새가 있나 그렇게 끼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스터디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터디는 개인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만 하면 되지 스터디만 저처럼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어. 재밌거든.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다. 그래서 스터디를 너무 많이 하지 말래. 스터디 하는 애들끼리 막 모임 만들고 여기저기 그 외향적이니까 워낙에 놀기 바빠요 사실. 자기들끼리 막 꿈에 대한 신세 한탄만 하면서 그런 가능성만 쫓다가 정작 공부를 안 하는 시기도 생기거든요. 그런 시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마저도 한 6개월 정도를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정체기가 온 거죠. 여기저기 시험을 한 번, 두 번 더 봤는데 첫 시험에 3차까지 갔으니까 다음 시험, 다다음 시험에는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계속 2차, 3차에서 떨어지는 거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게 네. 있으니까 3차까지 갔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요. 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 시험, 다다음 시험 2번, 3번 이제 공채에서 떨어지면서 나의 본 모습, 내 실력의 미천이 이제 스스로 바닥이 났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을 조금 악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약간 조금 사실 뭐 되는 대로 좋게 좋게 하자. 감각심이 딱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군요. 어느 순간 내가 발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카메라 앞에서 내 표정이 얼마나 이게 부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면접에 올라갔을 때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답변들을 짓거렸는지를 드디어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진중한 모습이 돼서 사람이 그러니까 좀 실패를 막 봐야 돼요. 성격이 워낙 긍정적이니까 실패를 무시하다가 실패를 맞닥뜨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6개월간 절치부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독하게 아침 제일 일찍 스터디룸 들어가서 가장 늦게 스터디룸 나오고 눈 뜬 순간부터 공부를 해서 눈 감는 순간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들고 고3 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고3 때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막 독하게 크리스마스 때 막 빨간 날 이런 날도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여자친구 안 만나고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 독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열공을 하고 준비가 돼 있어도 방송국에 이 한 발짝을 내딛는다는 게 너무 막연하고 힘들잖아요. 말씀하신 채널A 그 프로그램은 그럼 어떤 계기로 출연하시게 된 거죠? 그때 첫 방송은 아나운서 아카데미랑도 제가 인연이 있어서 수업도 받아보고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과 좀 친해졌는데 아나운서 아카데미로 그러니까 정식 이제 공채가 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이제 특채 같은 제안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출연자 TO가 하나 생기면은 아카데미나 이제 학원 쪽으로도 연락이 가는군요. 그쵸. 약속된 자리도 아니에요. 가면은 면접 보는 친구들이 또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방송국도 들어가기 어렵지만 작은 방송국도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큰 방송국은 조금 원석을 뽑는 느낌으로 이 친구가 방송을 당장 못해도 교육을 시킬 마음으로 뽑는데 작은 방송국은 오히려 당장 방송에 투입을 해야 할 친구를 뽑기 때문에 더 완성형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방송국도 어렵고 큰 방송국도 어렵더라고요. 채널A는 그래도 공채가 아니었고 그때 리포터의 롤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운 좋게 너무너무 방송 잘하는 우리 대선배님이신 김성주 선배님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리고 나서도 또 시험을 봤어요. 여기저기 또. 계속 아나운서 시험을 맞아요. 치셨다고요? 큰 목표는 일단 공채 아나운서로 잡고 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MBC 공채 최종에 올라갔었던 걸 마지막으로 거기서 이제 떨어지고 다다음 달부터 이제 SBS의 이제 리포터로 방송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모닝와이드가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와, 아침 생방송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야외 촬영까지 취재한 내용을 스튜디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맞아요.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떤 현장들을 가시죠? 사건 사고 현장들을 많이 가시죠? 네, 한 7, 80% 이상은 이제 사회부 기자가 하는 롤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건, 사고, 이슈가 되는 현장. 그거 외에도 화제가 되는 현장도 갔었던 적이 있어서 뭐 실제 화제가 나는 현장도 가셨을 거고. 네, 불타오르는 현장 많이 갔죠. 예. 뭐 연예인을 만나는 적도 많이 있었고 저도 연예인 인터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인터뷰도 꽤 많이 했어요. 뭐안 좋은 쪽으로 많이 한 적도 많지만 네. 그게 제일 힘들어. 아시잖아요. 네.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례식장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연예인 만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예인 리포터를 정말 존경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그래서 이제 연예인 장례식이 같이 껴있는 그런 현장을 가기도 하면은 정말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거기서 이 리포터의 롤이라는 게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 사실 내가 질문을 하면서도 질문스럽지 않은 질문들도 너무 그죠? 많이 있고 왜냐에 대한 자극적이고 반응이 커야지 이걸 방송에 내보냈을 때 효과가 있으니까. 그쵸. 아, 그 고충 너무 잘 알죠. 10년 힘들어요.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현장들을 다니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현장이 혹시 있나요?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정말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전 최근에 지방의 작은 마을 그 시장 안에 1,000원짜리 백반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1,000원이요? 백반 가격이 1,000원이에요. 여러 매체에서도 소개도 됐고 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곳인데 어떤 한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가 수십 년간 그 시장 상인분들 어르신들이 많죠. 대야에 막 나물 다듬으면서 파는 할머니들이 밥값이 아까워서 식사를 안 하신대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시장 한켠에 가게를 잡고 1,000원을 받고 백반을 파시는 거예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을 해서. 그럼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죠. 정말 그냥 오롯이 그 돈을 아끼려고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시라고. 근데 공짜로 하면은 또 이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뭐 이제 내가 사 먹는 게 아니면 마인드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최소의 어떤 내가 돈을 내고 사 먹는 거다라는 그 자부심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1,000원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오래 운영을 하시다가 아주머니는 사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게 운영이 이제 중지가 될 뻔하다가 빌리가 없죠. 1,000원 받아가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그 아주머니는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주머니의 큰 따님이 어머니 가게를 이어받아서 몇 년째 또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분이 뭐 요리를 하셨던 분이냐 식당을 다른 데서 하셨던 분이냐 아니거든요. 그냥 그 지역에서 대학 나와서 되게 또 다른 전문 직종 일을 하시다가 어머니 장례식장에 왔다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이런 식당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이어받아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또 다 반대를 했어요. 어머니가 힘들었던 걸 아니까. 그 어머니 못 말린 것도 한이었겠지 형제들은. 그러니까요.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 따님이 그거를 지금도 이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속으로. 정말 가슴 따뜻하고 뭉클하셨겠어요. 예, 제가 정말 나쁜 사람도 많이 만나잖아요. 좀 나쁜 일들도 좀 많이 봤고 근데 그 하루 동안 그분이 식당에서 어렵게 식당을 꾸려 나가고 그 시장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살갑게 딸처럼 하면서 식사를 챙겨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느 현장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큰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뭘까? 나도 방송을 10년째 하고 있지만 나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이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큰 지역에서의 일은 아니지만 그 작은 한 마을에서의 수많은 어른들의 딸 노릇을 하면서 식사를 챙기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 인생의 방향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취재였죠. 예. 와, 지금 네. 말씀하시면서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눈동자를 보니까 진짜 큰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네. 정말 뭉클해지는 현장도 있는 반면에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다신 가고 싶지 않은 현장 혹 생각나는 곳이 있나요? 뭐 열의 아홉이 사실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범죄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봤다고 생각도 되고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도 기억하는 참사 현장들